달러당 163엔 엔화가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일본 여행 싸졌네, 이 정도로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엔저가 한국 수출과 우리 금융시장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오늘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3엔을 넘어섰습니다. 1986년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낮은 엔화 가치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엔화는 보통 안전자산으로 불리죠.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엔화를 사서 피하는 대피소 역할을 해왔는데요. 지금은 그 대피소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인정받던 통화가 40년 만에 바닥을 찍는다는 건요. 단순한 환율 변동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구조가 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떨어졌느냐? 핵심은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고요. 일본은행은 아직도 초저금리 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돈은 금리가 높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 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서 미국에서 세서 5% 이자를 받는 장사가 되니까요. 전 세계 큰 손들이 이 구조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엔화 배도 물량이 끊임없이 쏟아지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엔저가 왜 한국한테 안 좋으냐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수출 시장에서 겹치는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철강, 기계, 석유화학 이런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는 관계거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본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같은 자동차를 팔아도 엔화가 싸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일본 차가 더 저렴해 보이고요. 한국 제품은 상대적으로 비싸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비슷한 사양의 중형 세단을 동남아 시장에서 판다고 해봅시다. 엔화가 이 정도로 약해지면 일본산 차가 달러 기준으로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 저렴해질 수 있어요. 가격에 민감한 신흥시장 소비자라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기울겠습니까? 실제로 원엔 재정 환율을 보면 상황이 더 뚜렷합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00엔당 원화 환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원화 대비 엔화가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비상입니다. 같은 제3국 시장에서 일본 기업한테 가격으로 밀리기 시작하면 수주를 뺏기게 되니까요. 특히 조선, 철강, 기계 같은 수주형 산업에서는 계약 단가가 곧 수익성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엔저가 장기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마진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엔화 약세가 심해지면 일본 정부가 외환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일본 재무성은 과거에도 엔화가 급락하면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는 방식으로 개입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2022년에도 달러당 150엔 근처에서 대규모 개입이 있었죠. 지금은 그때보다 엔화가 훨씬 더 떨어진 상태니까요. 시장에서는 개입 경계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입이 이루어지면 아시아 외환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원달러 환율에도 출렁임이 생기고 외국인 투자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일본이 달러를 대규모로 매도하면 아시아 통화 전반에 달러 약세 압력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이게 정리되는 과정에서 원화도 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변수는 일본은행의 다음 통화정책 회의입니다. 금리를 추가로 올리겠다는 시그널을 주느냐 아니면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느냐에 따라 엔화의 방향이 결정될 텐데요. 만약 금리 인상 신호가 안 나온다면 엔화는 165엔, 170엔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 수출 기업들이 받는 압박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이 엔저 이야기와 맞물려서 꼭 함께 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학개미,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매수 이야기인데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딱 3주 동안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금액이 28억 8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달도 안 돼서 4조 원이 넘는 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규모감을 한번 체감해보면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약 2천억 원씩 미국 시장으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올해 들어 서학 개미들의 매수 규모가 눈에 띄게 커지는 흐름을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미국 시장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 AI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열기가 이런 쏠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 보니요. 수익률 격차가 자금 이동을 가속화시키는 구조가 된 겁니다. 종목별로 보면 흐름이 더 선명해집니다.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 중심의 매수가 여전히 강하고요. 최근에는 AI 인프라 관련 ITF로도 자금이 분산되는 모습이에요. 특정 종목 하나에 몰리는 게 아니라 AI 테마 전반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서학개미들의 투자 패턴이 단순한 쏠림에서 좀 더 전략적인 분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짚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달러 수요가 증가합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하니까요. 이게 원달러 환율에 상승 압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생활에서 체감하자면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요. 결국 마트에서 사는 수입 식료품이나 해외 직구 가격도 슬금슬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뉴스에서 엔저로 인한 아시아 환율 변동성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서학 개미발 달러 수요까지 겹치면 원화 약세 압력이 더 세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간과하기 쉬운 게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학개미 자금이 계속 미국으로 향하면 국내 증시의 수급 기반이 약해지는 거예요. 코스피 부진의 원인이면서 동시에 결과이기도 한 일종의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코스피가 부진하니까 자금이 빠지고 자금이 빠지니까 코스피가 더 올라가기 어렵고요. 이런 고리가 점점 단단해지는 거죠. 앞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이달 남은 기간의 매수 추이입니다. 월말까지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월간 순매수 규모가 올해 최대를 기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환율과 국내 증시 수급, 양쪽 모두에 무시하기 어려운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은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입니다. 돈의 흐름을 앞으로 어떻게 읽을 것이냐에 관한 건데요. 박세익, 이선엽 등 국내 투자 업계에서 대가로 불리는 9명이 함께 쓴 책이 나왔습니다. 핵심 주제가 종전 이후 달라질 투자 판도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등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 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전쟁들이 끝나는 시점, 이른바 포스트워 시대가 되면 투자 지형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다룬 겁니다. 왜 이 주제가 중요하냐면요. 전쟁은 단순히 안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 흐름의 방향을 결정짓는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방산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공급망이 재편됩니다. 반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 모든 게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변곡점을 미리 읽는 것과 뒤늦게 따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종전이 되면 그동안 전쟁 프리미엄으로 올랐던 에너지나 방산 섹터는 조정을 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인프라 재건이나 글로벌 교역 회복과 관련된 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전쟁 종료 후에는 건설, 물류, 소비자의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패턴이 반복돼 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마셜 플랜, 걸프전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같은 사례들이 보여주듯이요. 전후 복구 과정에서는 막대한 자본이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대가 9명이 각자 다른 시각에서 분석한 내용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특징인데요.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내용이 아니라 지정학적 변수가 바뀔 때 어떤 자산군이 유리해지고 어떤 자산군이 불리해지는지요. 큰 방향성을 잡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겁니다. 9명의 시각이 전부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저자는 원자재 중심으로 보고 어떤 저자는 기술주 중심으로 봅니다. 이런 다양한 관점을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잡한 상황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왜 지금 시점에 중요하냐면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 구체적인 합의안은 없지만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선반영 재료가 됩니다. 시장은 항상 현실보다 기대를 먼저 가격에 반영하니까요. 실제로 유럽 방산주 일부는 이미 고점 대비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유럽 인프라 관련주에는
자금이 유입되는 초기 신호가 포착되고 있어요. 아직 종전이 이루어진 게 아닌데도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금융시장의 속성이에요.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확인해야 할 변수는 실제 종전 협상의 진전 속도입니다. 협상이 구체화되느냐 아니면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에너지 가격, 원자재 가격,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자, 오늘 세 가지 뉴스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꼽자면 결국 돈의 이동입니다. 엔화 약세로 아시아 외환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고요. 서학개미 자금은 미국으로 쏠리고 있고요. 종전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까지 돈의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따로따로 도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걸 오늘 느끼셨으면 합니다. 엔저가 환율을 흔들고 환율이 투자 자금의 방향을 바꾸고 지정학이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내일은 일본 정부의 환율 개입 가능성과 이번 주 남은 미국 경제 지표 발표, 이 두 가지를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